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영성입니다. 제가 부동산 특히나 이 법 관련 부동산 관련 법 관련 다루는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좀 생소합니다. 제가 명색이 이 법학 박사인데 법에 대해서 단어조차도 생소해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요즘 제가 이제 동양 수수 관련 고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옛날 그 마인드도 좀 되찾고 하기 위해서 한번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 판결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그래서 이번 판결은 좀 보면은 대법원 여기 가서 검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노트.kr 가서서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가져와서 제가 좀 수정을 색깔을 좀 입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 판결의 판례의 핵심은 뭐냐면, 자, 계약을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해지나 해제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특히나 거기에 이제 그 일종의 요물 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해약금 계약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어울려지는 내용이라서 관심 있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대법원 판결 번호가 있고요. 판시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 거고요. 참조 조문을 먼저 보면, 자, 먼저 544조를 먼저 볼게요. 이행 지체와 해제인데,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마음대로 해지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어느 이행을 좀 최고를 하고 해라, 계약을 이행하라 하고 안 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만약에 계약을 해지나 해제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대한 게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로 했고 상대방이 아무 때나 해지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니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이제 계약의 가장 심플한 이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가 있냐면 565조에 해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관련해 가지고 계약금을 걸죠. 그래서 자, 매매라든가 이런 일종의 그 계약을 할 때 매매 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 그러니까 명목이 이러이러한 예시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명목을 하더라도 이러한 돈을 걸고 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계약금이라든가 또는 이 보증금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을 때, 그럴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원칙은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한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는 해지나 해지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글씨도 안 쓰지는 오랜만에 쓰니까요. 한자는 또 더더 까먹었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 이렇게 쓰나요? 청구. 글자를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게 기본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해약금 구조가 있죠. 해약금. 자,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한다 그럴 때, 해지할 때 미리서 돈을 거는 거죠.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자, 매도인이에요. B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자, 부동산을 사는 사람. 이게 돈을 걸면서 예컨대 1억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럴 때, 자, 매도인, 이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이 변심해가지고 팔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을 B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B는 해지할 수 있다는 거고, 해지와 해제 차이가 아시죠? 그다음 B는 뭐냐면 돈 1,000만 원을 그냥 포기하고 계약을 없었던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미리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종의 계약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을 때 손해를 예정한 거라고 해서 이 금액으로 인정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게 여기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2항에 551조가 뭐냐면 해지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551조 조항은 해약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떼거나 계약금 받은 돈을 2배로 물려주고 계약을 해지나 해제를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해제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이제 돈에 관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돈을 얼마를 손해배상할지를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그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겠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약정을 해버린 거죠. 이 이제 배상금이라고 하는 해약금 일종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됐는데, 자 여기서 불법행위 750조는 뭐 알 거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중개를 함에 있어서 우리 민법에도 뭐예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네. 중대한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사도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과실은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사도 일정하게 이러한 경우 중개하면서 선의 성실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민법에 750조가 적용되는 건 당연하고 중개사법에도 특별히 그 규정이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요건데 밑에 판결을 제가 좀 이게 우리가 이제 팩트라고 하는데 사실관계, 이 팩트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 밑에 한번 읽어보면서 하는 건데, 자 장모님 이야기가 나와요. 장모님이 나오고 이게 A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사위인가 봐요. 장모라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라는 것은 장모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지 않거나 권한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증명을 못한 거죠. 그래서 권한 일이 있고, 이게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 피고 1인 같아요. 피고 1. 그 다음에 중개사가 피고 2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인이 있고, 매수인이 여기서는 원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했는데, 밑에 보면은 자 계약금을 6천만 원에 하기로 했고, 중개사가 300만 원을 먼저 받아서 중개사 통장에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그 다음날 5,700만 원을 받기로 했대요. 자 그래서 자 300만 원은 받았어요. 수령이라고 할게요. 300만 원은 수령. 상담 전화가 와서, 자 300만 원이 수령하고 5,700만 원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제건데 오늘이 자 7월 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7월 1일 날 이 300만 원을 수령하고 요건 아직 미수령이에요. 그런데 내일 7월 2일 날 이제 그 받기로 하고 입금하기로 했는데, 이 사이에 7월 2일 날 사이에 아마 이 무권 대리인 사위가 장모님하고 통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팔 생각이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일이 이 돈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입금하기 전에 5,700만 원을 입금하기 전에 팔지 말아라, 안 팔겠다, 이렇게 매수인한테 통지를 한 거죠. 그래서 원고가 300만 원은 지급했고 5,700만 원 아직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이에 관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원심 고등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원심이라는 것은 고등법원이에요.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계약금 계약, 아까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다 입금되기 전까지는 이 무권 대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뭐 불법행위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규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계약 법리상으로는 어쨌든 6천만 원 입금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다른 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에 따른 계약에 따른 것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손해배상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 대법원 판결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544조인가 보면 뭐예요? 계약 이행을 최고를 하고 그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상당 기간에 이행되지 않을 때는 그때가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없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이제 계약금 계약 아까 6천만 원에 대한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565조 1항 규정에 따라서 임의해제가 된다는 거죠. 다만 뭐가 수반돼요? 돈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반되기 때문에 자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 즉 민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자 대법원 판례가 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데 뭐냐면 원칙적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했으면 계약금에 따른 돈을 다 줘버렸으면 계약금을 다 줘버렸으면 그에 따른 565조인가요? 565조에 의해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이 다 지급하지 않고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으면은 그거는 뭐냐면 계약금 계약이 아니라 일반 계약 법리에 의해서 돈이 다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인은 뭐다? 그에 따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아까 있었죠? 예외간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 일반 계약상의 원칙은 계약은 마음대로 해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해제가 안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최고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해약금 계약이죠. 돈을 주고 왔다 갔다 한 거. 요거는 계약 해제가 관계없고 자 최고도 필요 없고 뭐다? 돈에 따른 주고받을 것만 정산하면 바로 끝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판결에서는 6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들어갔지만 5,700만 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게 여기에 해약금 계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법리에 적용되냐면 일반 계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돈이 왔다 갔다 일부가 와고 일부가 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약금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일반 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에 따른 최고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저는 읽혀져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 즉 민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속의 계약인 거예요. 이거 지금 나아가서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 계약을 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주 계약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본 취지는 이 큰 바운더리에 일반적인 계약이 있고 그 안에 하나의 해약금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해약금 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일반 계약의 법리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금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으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자, 원심이 아까 이야기했죠. 300만 원, 6천만 원 중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공동 피고 일이 뭐냐면 아까 사유라고 보면 되겠죠. 무권 대리인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나머지 5,700을 입금하기 전에 원고에게 자,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매도인 측은 매수인 원고의 채무 불이행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매매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계약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아까 300을 줬잖아요. 그럼 받은 300의 2배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냥 끝내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보통은 소송까지 안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 일반의 법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계약금 계약의 일부가 이행된 경우로서 이 계약을 봐야지 해약금 계약이 일부가 입금되는데 해약금 계약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계약 일반으로 봐가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손해배상 약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옛날에 뭐냐면 이제 일부가 지급쓸 때 아까 얘기했죠. 이제 다른 최근에 다른 판결에 좀 문제가 된 게 있었죠. 예컨대 자 6천만 원이었다. 근데 300이 입금되고 5,700이 입금 안 됐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아마 판례가 300으로 볼 게 아니라 6천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300만 지급했다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은 뭐다? 2배인 1억 2천을 주어야 된다. 최근에 이런 취지의 판결가 있었단 말이죠. 대법원 판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만 지급했다더라도 300의 2배인 600만 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약정된 계약 금액의 2배 1억 2천을 하기로 했다 그 말이죠. 물론 여기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계약서 쓰지 않았고 그냥 구두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금을 300으로 볼 거냐 5,700으로 볼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종의 가계약금일 때는 계약이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받은 수령한 금액의 2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이제 공감대라면 최근에 나온 판결은 비록 3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6천만 원 했기 때문에 1억 2천 2배를 주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판결이 나온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저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문자로 할 때 가계약금 받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저는 쓰거든요. 계약금의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100배상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전체 금액을 100배상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중개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세한 디테일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판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이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도인 측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됐음을 전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무권 대리인 피고일에 대해서 즉 사유에 대해서 원고가 구하려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금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매도인 측을 대리한 피고일이 대리권 없음이 판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자, 중개인은 어떤 의무가 있는가? 매수인에 대해서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중개사들이 많이 이제 저지른 이제 이게 범하게 되는 실수가 이거죠. 중개사들은 이제 그래서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중개사를 끼고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중개사들은 그 물건의 소유주를 알아요. 자, A라는 갑이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소유가 A라는 걸 알아요. 근데 A의 동생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컨대 B라는 사람이 부인인데 B가 와서 이 부동산을 의뢰를 해요. 그런데 실은 이 원래 중개사가 원칙대로 한다면 이 B에게 A라는 원소유자의 위임장을 갖고 와야 돼요. 인감하고 위임장, 매도 위임장하고 인감하고 갖고 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계약서 쓸 때 이제 그때 확인도 하겠지만 보통은 이런 이제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하고 또 잘못되면 이제 요즘은 보증보험이 2억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까지 되기 때문에 계약금 단계에서는 커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를 끼고 하는 게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3자들은 실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잘못하다가 부동산 사기에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게 다 나오니까 어쨌든 이 우리가 일종의 손해배상처럼 이 공제 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자 중개사가 A의 B한테 이 매도 의뢰를 받았지만 A의 원 소유자의 뭐다 승낙을 의미하는 인감증명 그리고 위임장 이런 것 등을 진구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를 게을리했으면 매수인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손해배상이 어떻게 예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갑이라는 부동산이 자 계약할 때는 1억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빌라라고 할게요. 그래서 재개발 될 것 같아서 갑자기 폭등해서 예컨대 5억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이게 재개발 지역이 되거나 그렇게 돼서 그러면 4억의 기대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손해배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건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죠. 통상적인 손해를 예측을 할 건지. 보통 이제 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손해배상 예측이 없겠지만 주로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은 어떤 중개사분이 나중에 그 고충을 토로하는데 이걸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가. 그런데 이제 흑수도인 갱소 올라갈 때는 뭐죠? 막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올라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할 때는 1억이었는데 며칠 뒤에 잔금 치르려고 보니까 2억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2천 물어주고 안 팔겠다.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중도금 문제가 있어요. 중도금을 주게 되면 계약의 이행 문제만 남아있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개사가 여기서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이제 나왔으니까 볼게요. 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한편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에 이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도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목적 부동산의 하자 여기 중요하죠. 권리자의 진위, 대리관계의 적법성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자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중개업자라고 뭐 특별히 전문가는 아니니까 눈에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 또는 알면서 안 하는 거 비가 새는데도 알면서 설명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거래 중개 대상에서 뭐죠 확인 설명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상에 집에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표시를 했다. 그러면 중개사가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책임 물으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권리자의 진위 그다음에 대리관계의 적법성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같은 것도 그게 100%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당한 주의 의무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중개사가 굉장히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여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중개사예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2는 피고 1이 했는데 일단 결론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은 자 위임장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원고 1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네요. 확인을 했는데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어서 잠잘 시간 이후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본인 의사의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애매해요. 중개사가 이러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원래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서 회의에 있더라도 가끔 국제전화를 걸어서라도 통화를 해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집을 팔고자 이렇게 사위분이 찾아오셨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래서 이제 중개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인장을 날인하지 못한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러면서 또 계약서 비고가 뭐냐면 장모님 피고 1 장모님이 대신해서 피고 1이 일방 대리한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처분할 의사가 뒤늦게 확인하고 뭐 따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데 어쨌든 거래 상대방이 온 거는 뭐죠?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은 신의 성실 원칙상 피고 1 장모 무권대리인 사위 무권대리인
원심 피고인의 적법한 대리인지 여부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근에 그 동네에서도 중개사의 과실 책임 인정돼서 2천만 원 배상된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심이지만 실제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갈수록 퍽퍽해요. 수수료는 낮아져서 별로 그렇게 하고 사무실 유지비용도 나오기 힘든데 이제 법적인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확인 설명서상의 기재 사항도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과태료 맞고 그러니까 갈수록 공인중개사가 이제 동네북처럼 여기저기 두드려 맞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걸 좀 아시고 무작정 중개사가 고도의 전문직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변호사나 이렇게 그 법조인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훨씬 더 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입법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법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총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계약 일반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계약의 구속력이죠. 또는 청약의 구속력도 민법에 전문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약조차도 마음대로 그 해지를 해제? 모르겠습니다. 85년도 6년도에 공부한 거라서 어쨌든 그 청약도 구속력이 있어요. 청약도 해지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계약은 두 당사자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계약 일반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이 돼요. 해제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이행을 청구하고 안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약 일반 안에 이 조그만하게 차지하는 게 뭐냐면 해약금 계약이 있어요. 부동산처럼. 그러면 해약금 계약은 당사자가 돈을 주고받아요. 일종의 이거를 우리가 요물 계약으로 볼 거냐 말 거냐는데 일단 요물 계약으로 봐야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손해배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약금을 주고 100 주거나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이걸로 손해배상을 가름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손해배상 문제가 안 남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 판결처럼 계약금 6천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들어갔지만 5,700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본다? 계약 일반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계약 일반으로 가서 돈이 다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해약금 계약으로 볼 게 아니라 계약 일반으로 들어가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그에 따라서 이 매수인 즉 매수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살짝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판결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정작 현실에서 이제 판결까지는 안 가니까요. 이럴 때 300만 원 받았으면 보통 300만 원의 100배상을 임대인이 매도인이 그냥 해결해주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급적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없게끔 해서 재판상 뭐 재판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자 6천만 원 포기하거나 6천만 원 2배를 돌려주거나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계약금 단계에서는 자 받은 돈의 2배를 주거나 포기하는 단계 준 돈을 이렇게 가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 중에 300만 원만 줬다더라도 이 전체 금액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결도 있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중개사에게는 뭐가 있냐면 중개사는 자 권리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권리자의 진위 여부 남의 부동산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부동산 팔아먹는 게 다 사기, 거래 사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는 그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등기부도 띄고 뭐 다 하잖아요. 신분증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당사자로부터의 권한을 위임받은 뭐냐면 권한을 위임받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매도용 인감 그거를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위임장 이런 거 신분증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가급적이면 원래 소유자하고 통화를 통해서 의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임차인은 이제
괜찮은데 특히 월세 같은 경우나 물론 이제 전세도 조심해야 되는 게 남의 물건 갖고 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그 통장을 원래 소유자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하면은 좀 더 리스크가 없죠. 그래도 어쨌든 항상 소유자하고 확인을 하는 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개사들은 이런 이제 주의 의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좀 다른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각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 판결을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법률 용어도 생소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덕분에 저도 이제 중개 혹시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나름의 좀 리마인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서 제가 잠시 준비 없이 그냥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